안녕하세요. 건축 시험 기사를 강의하는 아키안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씨가 너무 추웠죠. 당일 시험에 응하신 모든 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치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근본 시험은 당해 첫 번째 시험치고는 좀 무난한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제는 출제고 합격은 합격이기 때문에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실 듯해서 예전처럼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출제 경향과 주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전별 빈도 및 난이도 분석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빈도 분석을 보는 부분들은 어디가 나왔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안 나왔다는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안 나온 부분들은 계약 제도가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안 나온 부분이 의외로 거푸집 동바리가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철근 콘크리트 문제로 보고 있고, 거푸집 동바리 공사는 따로 챕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안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2회 문제는 반드시 거푸집 동바리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규정들도 좀 강화되고 있어서 문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철근 공사가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엔 철근 공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이렇게 했는데 다양하게 출제가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뜻보다는 현장에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좀 올해 문제 중에 가장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확대머리 이형 철근, 요 문제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어려워서 낸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현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래서 공공개발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쭉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철거 공사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뒤에 보면 마감, 기타 공사, 총론 안전, 그다음에 녹색 건축, 인허가까지 문제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려도 좀 이렇게 배려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제도는 안 나오는 횟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푸집 동바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5월 달에 시험 나올 거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철근공사가 많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평양 이렇게 골고루 좀 출제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좀 보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어떤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기를 좀 쉬웠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탁 받고 나서 문제가 좀 다른데? 라고 느꼈죠. 그래서 말미에 앞으로 이제 올해 2번의 시험이 더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그 성격을 살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쉬웠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근데 조금 문제가 쉬운 거는 너무 쉽고, 조금 풀만한데 좀 색다른 문제가 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올해 출제에 있어서 좀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또 다른 특징은 친환경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친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EB 관련된 문제 외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올 6월인가 7월인가 바뀐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문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친환경 문제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바뀌는 제도를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난이도를 보면 용어가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337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문제 출제는 337로 나옵니다. 그래서 13개 문제 중에 실질적으로 하가 되는 문제가 7문제, 그 다음에 상, 중이 각각 3문제씩 나왔죠. 과반 이상, 54% 이상이 나왔던 문제고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영어 문제를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3개 중에 3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나 처음 보는 거, 답쓰기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이제 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한 8개 정도 쓰고 나서 한 2-3개 정도는 조금 이렇게
쓰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이 그렇지만 그래 만만한 시험은 없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보면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나왔다 보고 있고, 서술 문제는 보면 상중하나 17, 39, 44니까 역시 이제 그 하합 문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하합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중 문제와 합치면 거의 80여 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쉬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단지 상에 대한 문제들이 좀 독특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들은 눈에 띄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 제외해서 문제를 푸시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리고 서술에 보면 그 상에 대한 문제들이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한 문제씩이 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항상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시고 나머지들은 좀 자유롭게 좀 무난하게 내셨구나 라고 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요걸 봤을 때는 올해 출제는 아마 이렇게 계속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이나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첫 번째 문제치고는 굉장히 좀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다행히 첫 번째 문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난 1년 2024년하고 올해 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때가 어려웠냐면 제일 어려웠던 해로 본다면 5월달, 그때 보면 서술 문제가 28%라서 약 30%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 문제씩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난번 시험이었던 문제는 22% 들어가 있었으니까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17%잖아요. 즉, 작년 시험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떻다? 조금 쉬웠다고 여러분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출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셨고,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요 문제들을 가진 내용,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출제자가 누가 계신지를 좀 유추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봤을 때 1교시 용어 문제죠. 꽤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제로 에너지 인증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 진척에 관련된 사용 기준, 그다음 확대머리 이용철근 충전형 합성 기둥 및 매입형 합성 기둥,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고 나올 게 나왔다는 생각도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사실은 이게 그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제가 시험 전날에 이렇게 알려드릴 때 이걸 못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연구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요 친환경 팀에서 이거를 자료를 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국토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자료를 지금 저희가 캡처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2025년에는 뭐냐면 공공위성 천재건물대 이상의 4등급으로 맞춰놓은 거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5등급 수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선택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예전 거라고 기계적으로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민간에서도 30세대 이상이면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이제부터 하도록 이렇게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요런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예상을 좀 꼼꼼하게 그 새로운 제도들을 보셨던 부분이 계셨으면 좀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고, 문제는 이 내용이 아직까지 변경이 되어 있고 완결된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읽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에너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고, 저희가 이런 내용까지 암기를 해서 시험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은 일단 변경이 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올해 2025년 6월 전후로 해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가는 어떤 과정이라 이거는 계속해서 제도가 바뀌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 이걸 왜 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는 현장에서 나갔을 때
그 내용 때문에 많이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올해 자료를 찾아보면 50% 공정률이 50%에서 70% 사이는 사용 기준은 50%를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써라. 70에서 90에는 7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이렇게 이게 단계를 나눠놨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사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처음에 입증을 해놓긴 했지만 충분하게 쓰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버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처음 진행할 경우는 토공사를 하잖아요. 토공사 흠막이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산업안전관리보건비가 공정률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요 문제를 내신 분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분명히 현장 내용을 잘 하시는 분,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 때 이것을 다 인지가 되고 이것을 현장에 접목시켜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악화물 방지망 설치 기준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KSF 8083인가 그럴 겁니다. 각도가 20도, 30도, 8m 최초 8m부터 그 다음에 두 층 간격 이렇게 되는 부분도 기억하실 거죠.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기초공사 버린 밑창 콘크리트 이 문제도 사실 현장에 계신 분이 문제 내신 거라고 봐요. 사실 이런 게 왜 시험에 나오지라고 보지만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밑창 콘크리트 설계되어 있는데 이걸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곳이 많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물량 줄인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기본적인 60mm 이상에 대한 두께고 그다음에 이 기능이나 내용들은 장긴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흙의 교반을 막고 흙에 맞닿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추후에는 뭐냐면 먹줄을 튀기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버린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예전에 그냥 버렸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그 강도 기준 18메가파스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메가파스칼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밑창 콘크리트를 쓰게 하고 그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께가 60mm지만 실제로는 30mm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인식을 하시고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가스압점은, 사실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 가스압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현장에도 아직도 가스압점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폼 현상, 이런 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7번에 확대머리 헤디드 바 이형 철근이 있는데 확대머리 이형 철근 요거는 이번 회의 문제에서 가장 좀 독특한 문제 또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머리 이형 철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은 요 관련 기술이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아마 건설 신기술로 나왔거든요. 이게 PC하고 하면서 나와서 이제는 PC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좀 쓰입니다. 예, 그래서 확대머리 이형 철근을 그렇게 좀 해서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장력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는데 이 PC 안 쓰고 이렇게 쓸 때는 제가 어느 부분을 봤냐면 이게 계급부 보강이라 경사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구조적인 보강을 위해서 이게 경사 사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길이를 더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니까 이 확대머리 이형 철근을 써가지고 이제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하도록 구조 설계자가 그렇게 유도를 한 게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까 서두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압축력이 맞는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받는 부분인데 답은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요 부분들은 응력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확대머리 이형 철근이나 스터드 볼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부분이 답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현장에서 구경만 했지 철근의 설계 항목 강조 기준은 400메가파스칼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600메가파스칼 이하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은 논문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는 400메가파스칼 이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400메가파스칼 이하니까 우리가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현장에서 27에서 30메가파스칼 쓰는 곳에는 쓰겠죠. 그 다음에 철근 지름은 35mm 이하. 보통 이제 중량 콘크리트. 요거는 답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확대머리 순 제한 면적은 4 이상이고, 순 피복 두께는 2db니까 이게 직경이거든요. 철근 직경의 2배. 순간격도 철근 직경의 4배.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선택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 보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뒤에 타일의 접착 검사,
석재 앵커 긴결 마감 및 기타 공사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 계속 많이 보셨던 문제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문제 건설사업관리와 종합사업관리, CM과 PM을 물었단 말이죠. 예, 이때까지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를 강의 시에만 설명을 했지 이렇게 문제로 나온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출제하실 때 요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강의 CM 할 때 이제 PM과 범위가 같지만 이제 CM에 했을 때는 이제 설계하고 시공까지 단계에서 CM 관리고, PM은 전 그 관리 단계를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그림 아직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거 그려 가시면서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건설사업 관리는 잘 아시니까 그 관리된 내용을 쭉 쓰시되, 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발굴, 그 다음에 이제 타선도 조사 검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TIF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그 아시는 대로 좀 충분히 쓰시면 뭐 좋은 답이 될 것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교시 용 문제는 크게 그 어려운 문제가 없이 전반적으로 13개 문제 중에 10개를 골라내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시험 치시는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빠뜨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전형 합성 기둥, 그 다음에 매입형 합성 기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봤어요. 관련된 자료가 뭐 요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매입형 확성 기둥은 콘크리트 강형의 강성이 결합되어 매입된 강형의 국부 자골이 발생되지 않고 강도가 증진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그 CFT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형태로 좀 이렇게 충전형 합성 기둥과 매입형 합성 기둥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콘크리트 충전을 해서 그냥 이제 가는 거고, 지금 있는 왼쪽에 있는 빨간 게 이제 매입형 합성 기둥이라서 이제 철근이나 철근이 매입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녹색 부분은 위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요즘 새로 신기술 인정받아서 그래서 콘크리트 충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합성 기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아마 콘크리트 전체적인 기둥의 사이즈는 좀 작게 하면서 이제 좌골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기둥이다. 이 두 개를 비교하라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2교시 서술 문제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교시 때 용어를 막 푸시다가 서술을 딱 봤을 때 문제가 봤을 때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 나오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이게 2교시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교시 1번 문제가 보통 그 서술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게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장비 종류 및 현장 적용 방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뭐냐면 저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는 이제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안전장비에 대한 종류라든지 뭐 그런 어떤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스마트 안전장비 종류는 아시겠지만 AI, BIM, 뭐 AR, ID, 드론, 로봇 뭐 이런 게 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동형 CCTV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쓰셔가면서 현장 적용 방안은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런 어떤 단계 쪽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왜 또 나왔네?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보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정도면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 흙막이 공법 이렇게 문제 나오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지하층 외벽 구조공사에서 설계자 측면과 시공자 측면에 검토할 사항. 요 문제를 보시면 답을 잘 쓰셔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아마 문제를 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측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도심지 흙막이 공법이잖아요. 그럼 도심지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대지의 여건들, 그다음에 그다음 민원에 대한 요소들을 항상 이제 답을 이제 쓰시면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면 공법 선정에 대한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설계입지 공기법도 내용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시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쓰시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조금 더 그 시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공 이연부에 대한 지지판 설치라든지, 겉부지 파손 시 이제 그 보수 보강 교체,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 웨일 같은 거, 이제 띠장 같은 게 그런 높이들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조금 더 현장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저는 현장에서 본 게 뭐냐면 흠마이 공법이 만약에 이제 그 이게 레이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레이크 라인이 기둥 라인과 맞닿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잘라내서 이제 배근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수직 부재인 기둥의 철근이 배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심지 지하철 외벽 구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캡빔이 들어가잖아요. 캡빔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조경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그 다음에 부대 토목이죠. 이게 관로가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답이 될 거라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쓰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시고 좀 하시되, 그냥 자기가 공부했던 도심지, 흙막이, 지하층 외벽 구조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좀 노말에 있어서도 충분히 답은 점수는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고득점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현장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좀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한 작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근 공사에서 데크 플레이터, 요게 이제 이것도 지난번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요 문제들을 계속 좀 많이 보시는구나.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 시 사전조사 및 공익의 방지 대책.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이제 항상 이제 기본 문제로 가지시고 시험 문제에 준비가 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문제를 보면, 저는 다른 문제들은 다 이제 자료가 충분히 있는 문제니까 말씀드리기보다는 에코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제 뱀스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환경 친화형 콘크리트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자료에 있죠. 여러분 책에. 그래서 환경보호 저감형, 그 다음에 생물 대응형,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그의 각각의 특징을 말하라. 결국에는 환경 친화 콘크리트에 설명하라 이 말인데, 요거 두 개를 꼭 집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좀 대비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자원 활용, 혼화재를 사용한 부분에서의 적용, 그 다음 리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물 대응형, 식생, 수질 정화 콘크리트 기능형이 있죠. 그래서 생물 대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친화적이면서 기본적으로 보면 환경 보존과 어떤 자연의 식생을 같이 가는 요런 어떤 내용으로서의 어떤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포러스 콘크리트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지고 그림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시 6번에 뱀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1교시에 1번 문제가 이제 친환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온다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렇게 약간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스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장비 개점 에너지 효율, 실내 환경 효율성, 실내 쾌적성 증가. 이 항목들이 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기억하고 답을 쓰셔야 되고, 에너지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 중에서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공공기관 발주일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뱀스 적용을 해라. 요 내용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번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출제가 좀 많이 되었네요. 녹색건 쪽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4교시 문제인데, 4교시 문제를 조금 이렇게 뜬금없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 나왔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한중 콘크리트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좀 특징이 개설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2개, 3개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3개 이상 나온 거는 거의 못 봤고요. 그래서 개설 문제라면 1개 내지 2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1개 문제 정도 나왔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밑에 보면 단열 공사의 단열 예민도 보면 개설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번 문제가 개설 문제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그걸 느끼고요. 그
그다음에 초고층의 건축물 양중 수립 절차, 뭐 이거는 예전에 우리 답을 쓴 이렇게 소장이 우리 답을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 양중 계획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만 초고층의 양중에 관련된 특징이 있어요. 그 고소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쓰시고 위험성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쓰시면서 초고층에서 바라본 양중 계획으로 좀 포커스에 맞추시면 점수가 좀 받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피셔야겠죠. 양중계 기계 배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BIM 활용한 프리컨스트럭션, 이게 마지막 문제죠. 예, 이거는 누가 내고 싶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라 좀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올 만한 문제라고는 봅니다만은 답 쓰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BIM 그 설계를 통한 DFMA에서, DFMA는 아시겠지만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 뭐 그다음에 어셈블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어떤 프리콘에 대한, 그러니까 BIM과 프리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쓰시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주요 내용에서 보여주시는 어떤 내용들이 좀 같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좀 좋겠죠. 이게 여기 뭐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를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예상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했으니까 뭐 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보면 그 시험이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앞으로 또 새로 공부하시거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전 의미 이 내용과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출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세밀한 분석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 말을 새로 썼는데 학원에서 다루는 기본 문제를 가능하면 배제했다.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거의 기출 문제로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을 겁니다. 많이 나왔고 이제 그렇게는 안 내실 겁니다. 올해 문제 내실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서 빤한 문제, 그 토시 안 받기 하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조금 아까처럼 초층의 지하 외벽 공사에서의 이렇게 몇 개의 설계적 방안, 뭐 시공적 방안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 조금씩 또 바꾸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보이는 문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튼튼하게 잘 갖추시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과 안전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도, 이건 특히 제도잖아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제도기 때문에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출제 경향이 좀 높은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전은 매년 그랬지만 친환경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계속 나올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시사성이나 계절에 관련된 문제는 아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거기에 따라갈 내용은 아니고 차라리 그런 시간에 뭡니까? 바뀐 제도와 법령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래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현장 관련 기술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게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고 사실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하시죠. 책에도 별로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 계시더라도 현장 문제가 나오면 그게 만만하게 풀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자분들은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서 생기는 여러 경험들을 출제를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친환경 쪽이나 이쪽에 조금 출제가 되는 형태를 봤을 때는 친환경 쪽에 계신 분이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 좀 공부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되 기본 문제는 안 하실 수가 없죠. 기본 문제를 하되 그 기본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변형된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 좀 하셔야 아마 그 5월달 시험에 좀 이렇게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반은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16일 날 개강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좀 건강상 문제라 쉬었습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좀 아프고 좀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2월 16일 날 종로기숙사 학원의 6강의실에서 하거든요. 1강의실 너무 크고 6강의실을 전인 강의실로 좀 배려를 받아서 그 강의실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9시부터 7시, 17시니까 뭐 5시인데 실제는 4시 반에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시간대로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타이트하게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시험에도 제가 좀 심의를 다해서 참여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추운 겨울날 뭐 현장에서 또 본사에서 또 각 그 직장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거기 상관없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계실 거라 보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의 또 저희 개강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